자, 그럼 계속해서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수석 부회장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블록체인 가상자산업계 현황과 발전 방안입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협회 설재근입니다. 2021년 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파악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4,300조 발표되었고요. 그 코인마켓캡에서는 21년 말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약 2,600조 원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300조 원, 전 세계의 약 한 10% 정도에 달하는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한국 블록체인협회 쪽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블록체인협회는 유사 블록체인 관련된 제반협회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소비자, 투자자 보호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협회와는 달리 저희들 작년에 FIU 신고 수리된 24개 거래소 중 17개사가 저희 협회 회원사로서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2021년도 저희 협회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특정 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 산업계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특정 국회에서 합의된 특정 금융정보법에 대한 저희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위한 저희들이 지원들이 있었고, 더불어 작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실현될 상황이었었는데 국회 및 정치권의 논의 속에서 내년으로 입법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검법에 따라서 3월 25일 저희들 트래블 룰의 실행 준수를 강력히 당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트래블 룰 관련된 것들을 가상자산 사업자와 더불어서 협회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1년 9월 기준으로 원화의 특검은 약 7.8조 원, 그리고 일평균 거래 금액은 11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실명 계좌 연동된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의 거래 금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4대 거래소 이후에 고팍스가 실명 계좌 발급을 전북은행에서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는 5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며, 지금 현재 실명 계좌 발급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 세탁 문제, 테러 자금 그리고 테러 자금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트래블 룰이 3월 25일 실행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좀 더 금융권과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플렉스블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NFT, 메타버스 그 산업의 성장들이 블록체인과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 이 두 가지를 축 기반으로 해서 성장되는 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모든 당국과 그 투자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 금융정보법은 시행 자체는 자금 세탁 방지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산업 또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업금법은 지금 현재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회에서 여야 포함해서 약 10여 개 정도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업금법들이 법안으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업금법이 실행될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은 결국은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 정부안이 나오면 여야 쪽에서 제출된 안과 더불어서 당정 국회와 금융당국의 협의 속에서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업금법이 실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법은 사실은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법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검법은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해외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특정금융정보법이었고, 그 법에 기반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사,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4대 거래소만이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이라는 부분들은 탈중앙화 그리고 분권화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특정금융정보법에 기반한 정부 당국의 어떤 통제와 그리고 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제도권에 안착되었다는 큰 어떤 성과를 거둔 면이 있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 정신들이 다소 훼손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선 국면이긴 하지만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상자산 산업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업권법에 대한 논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FATF 쪽에서는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상자산 송수신의 정보가 거래소 간에 공유가 되고, 그리고 마약, 테러 자금, 이런 부분들이 가상자산 산업 사업자 간의 이동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라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금융정보분석원 FIU 쪽에서도 3월 25일까지 본 트래블룰 관련된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 어떤 4대 거래소 중에서도 3개 거래소는 이 트래블룰 관련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많은 인력과 그리고 자금을 들여서 준비 중에 있으며, 3월 25일까지 트래블룰 관련된 준비는 큰 문제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현재 람다와 코드 양사 간에 진행되고 있는 트래블룰 방식에 대해서 트래블룰 TRSP 트래블룰 솔루션 관련해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마련하고, 동표준안을 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업계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전 세계 처음으로 트래블룰 전문가 방식에 대해서 표준을 수립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트래블룰이 정착되게 된다면 더 이상 가상자산 사업자 내에 있어서 코인과 자금의 그 이동 관련된 부분들의, 즉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는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실명 계좌 발급 확대에 있어서 이 트래블룰이 저희들이 정립하게 되면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금융 당국과 그리고 시장에서 전향적인 어떤 자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아시는 바와 같이 올 1월 1일부로 가상자산에 대한 가세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말에 여야와 그리고 금융당국의 어떤 협의 속에서 1년간 유예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유예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공제 한도가 여전히 250만 원을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타 소득이란 것은 경마 수익금이라든지 복권 당첨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약간 사행적인 어떤 소득에 적용하는 것을 가상자산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가상자산 업계와 저희 협회 쪽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도 당연히 금융소득으로 분류가 돼야 되고, 따라서 공제액도 250만 원이 아닌 5천만 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항 자체는 올 대선 이후에 올 하반기 한 번 더 국회와 금융당국 간의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들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MZ 세대를 의식한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이 가상자산 산업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국내의 재단에서 발행되는 ICO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현재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의해서 금지된 상태인데 이 ICO를 허용하겠다라는 것들을 두 후보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어떤 진흥과 감독을 위해서 가상자산 감독원 또는 디지털산업진흥청, 블록체인진흥청 명칭은 다양한데 감독과 진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제도권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결국은 금융당국과 인수위 그리고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돼야 될 사항이지만은 저희들이 보건대 어느 분이 되시든 올 한 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과 더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때 중국이 가상자산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인도 두 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를 금지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여기로 빠져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어떤 시장임과 더불어서 메이저라든지 주요 투자사라든지 메타를 비롯한 모든 저희들에게 알려진 모든 회사들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금융당국도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육성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일본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금융당국의 통제하에서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 이런 관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발적인 내지는 주도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은 조금 부족한 것이 일본의 현재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뉴욕시를 비롯한 어떤 지방자치 그리고 선물 ETF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본다면 한국에 있어서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서 진정과 퇴보를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자발적인 MZ세대와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자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헌신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어떤 소수의 어떤 거래소들은 좋은 환경들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외에 헌신적이었던 그 많은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금융권과 그리고 자본들이 이 가상자산 산업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런 네거티브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도적으로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 모두의 어떤 고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일변의 정책보다는 적절한 감독은 진행하되 이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의 고민과 참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 협회 그리고 금융당국 그리고 국회 입법 쪽에서 굉장히 깊은 어떤 고민들과 심도 깊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수석 부회장님이셨고요. 들어보니까 업계 뷰와 또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게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들 또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이 지나가면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ICO를 허용한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허용하게 될지, 또 감독뿐 아니라 진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많은 의문들 또는 이제 그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우리 토론 시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감독이나 산업 진흥에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데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이 명칭은 다르지만 어떤 감독이나 진흥을 위한 새로운 기관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감독기관과 산업진흥기관을 분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은 기관에 넣어서 가야 될지, 또 어떤 기관이 돼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업권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흥과 감독 어떤 양축이 되겠죠. 그런데 여야 정당에서도 그 관련된 제반 정책들이 나온 바 있고, 그리고 대권 주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융이나 또는 금감원이라는 정말 감독이라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국가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떤 감독이라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금융감독원을 충분히 사실 활용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블록체인 진흥청이라든지 또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어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들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산업의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해주고, 이런 어떤 진흥 육성을 위한 어떤 조직들은 분명히 필요할 거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감독은 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하는 것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업권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번에 대선 이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떤 정부 조직 개편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 산업의 어떤 중요성을 두 분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상자산 또는 뭐 블록체인 진흥원이라는 형태로서 하나의 어떤 조직들이 개편 신설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세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박주영 과장님한테도 질문 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 왜 당국은 왜 기타 소득으로 그것을 처리했는지, 그걸 그냥 투기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식과 똑같이 1년을 갖고 있으면 자기 그 소득하고 합산과세 되는 거고, 1년 후면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15%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간주를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타 소득으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 당국에서 사실은 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내지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산업의 어떤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도 당국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불미스럽고, 그리고 뭐 다단계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어떤 안 좋은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지난번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약 한 300개에 달하는 유사수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건전한 어떤 업체들은 다 정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ISMS, FIU 인정을 받은 약 한 20-30개 정도의 어떤 사업체 자체는 굉장히 근실하면서도, 그리고 투자자 보호라든지 트래블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갖춘
그런 산업들만 거래소만 사실 이제 남은 상태고요. 그 두 번째 이유 자체는 그 IFRS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을 회계 분류상에 있어서 무형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금융위 쪽에서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도 금융자산이다라고 한번 언급을 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회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류가 된 거고 그에 따른 가세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이제 시행까지는 1년 정도가 남은 과정이니까 아마도 올 하반기에 굉장히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금융 자산으로 다시 재분류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